네, 4월 13일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방송.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죠?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1.8% 올랐으면 코스피가. 네, 오늘은 진짜 좀 올랐네 뭐 이런 느낌? 뭐 보통 수요일 날은 오르잖아요. 지난주 조금 안 올라서 수요일 날은 8.15 모니터 나오는 날은 오른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맨날 올랐는데 지난주 조금 안 올라서 섭섭했었는데 역시 오늘 또 수요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 미국 시장 좀 미리 우리 좀 선반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있었어요. 내일 또 옵션 만기고 해서 그랬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서 좀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나스닥이 기분 나쁜 모습이었잖아요. 그 시장 좀 급등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밀렸으니까 마이너스로. 그럼에도 이렇게 올랐던 이유 찾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40년 만에 뭐 처음이라든가 뭐 제일 큰 폭이라든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부분이 사실 그 인플레를 계속 좀 시장에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사실 또 근데 이게 너무 높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피크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겠지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어제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후반에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뭐 중국 봉쇄라든지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 상승세도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담감이 생기면서 또 성장주 섹터주들이 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그래서 연준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요새 계속 이제 연준 그 부의장, 우리 그때 이름도 헷갈렸었던 블레이너드. 어떤 분은 제가 무슨 방송 봤는데 블레이너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발음이. 네, 그래서 그 블레이너드 그분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시피 이제 연준 의원들은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뭐 5월달 50bp, 그다음에 이제 6월부터 이제 긴축 시작. 그 이후에도 계속 연준 회의 있을 때마다 뭐 50bp씩 계속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까지도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 또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스닥이 좀 많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중국 봉쇄 이슈라든지 또 러시아 문제가 해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막히고 그다음에 오펙이 나는 러시아가 못 수출하는 그 기름의 양, 가솔린의 양, 그리고 석유의 양을 우리는 못 맞춰 이런 식으로 유럽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또 유가가 급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CPI 뭐 봤을 때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게 대부분이 가솔린 가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중고차 가격은 살짝 좀 꺾였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 미국은 좀 영향을 줬지만 또 반대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시장 좀 어제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슈 관련주들 그다음에 모처럼 형님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 진짜 삼성전자 상승한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움직여주니까 지수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 장중에 또 뭐 중국에서 뭐 비철금속이나 뭐 철강 이런 쪽들 원자재 관련 선물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 속에서 종목별로는 거의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슈,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종목 장세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서 지수 관련주들이 올랐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종목들도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전처럼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그 특정한 주식, 예를 들면 어떤 이슈라든가 뉴스가 나오는 그런 주식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 아니냐 이런 얘기들. 뭐 근데 섹터로 중소형주들을 움직이기는 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막 중소형 철강주들 막 움직였죠. 또 며칠 전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제지주 막 움직였죠. 그다음에 뭐 페인트 막 움직였죠. 그다음에 뭐 시멘트 막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원가 부담이 있어서 그 원가 부담을 가격에 좀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특히 소재주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철강, 비철금속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화학 소재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뭔가 조금 가격 전가력이 있는 쪽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섹터에서도 안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도 호재가 있으면 확 움직여. 특히 최근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갈 종목은 확 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딱 주가가 오른 거 보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뭔가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거, 아니면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랑 리포트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좀 빠르고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더는 안 빠지겠지, 뭐 이런 심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시장 개별 종목 성향이라서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좀 호재에 좀 민감하고 또 악재에도 민감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 것이냐. 네네. 근데 지금 8% 넘게 나왔죠? 8.5. 네. 인플레 과연 지금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한다고 잡힐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 네, 맞아요.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연준은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 막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막 물가들이 막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다시 줄이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많이 풀린 돈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한번 기침하면 다른 나라는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부분들, 원자재 다 올라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 물가 상승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잡힐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칫해서 이게 좀 뭔가 자충수가 돼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가 다 태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것만 단순히 미국 시장에 그런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어느 면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더 풀어야 되고 지금 또 위안화가 지금 달러보다도 지금 많이 약한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 또 국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또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다가 내일 금통위도 있지만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올린다고 올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려야죠. 왜냐하면 금리 차가 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국내적으로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머징이나 또 그다음에 유럽 같이 좀 지금 원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 부담이 생기고, 요새 나오는 물가 지수들 보면 다들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국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상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올린다고 이게 잡힐 원자재 가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변수들이 사라져야지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원자재 가격인데, 강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잡혀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결자 해지라고 시작된 곳에서부터 원인이 제거돼야지만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는데,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이게 잡힐 물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러시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조금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물가 부담, 이런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또 산업도 돌아가고 기업들도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냥 정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인데. 맞아요. 예. 하여튼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점점 더 무슨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병사의 어떤 1살짜리 아이 뭐 성폭행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나치 문양, 그러니까 이게 제노사이드 그 학살에 대한 이슈가 자꾸 터지면서 푸틴을 범죄자로 전범으로 규정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뭐 무기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 그러고 네. 중장기적으로 이게 끌고 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서 네, 고민이에요. 맞아요. 미국이 또 이제 무기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기 대준다는 얘기는 계속 싸워라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국력이 확 떨어지니까 좋기도 하지만 계속 무기 소진해가면서 힘 다 빠지게. 그러나 문제는 글쎄요.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을 이런 게 텐데. 많죠. 왜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럽도 불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생기고요. 경제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거의 무용지물인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어디선가 계속 막히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이 막히는 현상들이 뚫리지 않는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진짜 경기가 확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기는 요것만 해결되면은 좋아질 거야. 요것만 해결되면 좋아질 거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질 거였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터지니까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질 거였었는데 이제 또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니까 이거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계속 하나씩 더 나오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면은 좋아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지금 무기 지원 우리는 지금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 마리우폴인가요? 거기도 뭐 화학전을 했네 안 했네 뭐 얘기는 많이 있지만 민간인 학살이 뭐 수만 명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니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내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쪽에 있는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게 빨리 끝나야지 뭐 경기 뭐를 떠나서 빨리 좀 끝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경기적인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계속 사이드를 지원해주고 유럽도 계속 사이드를 지원을 해주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끝나지 않는 전쟁. 근데 사실 푸틴도 이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물러나면은 쪽팔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으로 치닫게 되는데 어디선가 좀 합의점을 찾아서 좀 빨리 뭔가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그 합의라는 거는 정말 우리 치킨 게임 정말 차가 서로 양쪽에서 달려와서 부딪혀서 서로 죽기 바로 직전에 틀어버리는 거라. 네.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은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이 시장은 또 많은 변동성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보니까 독일의 5군데 경제연구소 합동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네네.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게 됐을 때는 내년도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그렇죠. 지금 가동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미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봉쇄가 돼가지고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공장 폐쇄 수준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광저우는 폐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또 배터리 공장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부담이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막히면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막혀버리니까 저희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자꾸 탈세계화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저기서 막히면은 내가 불편해지니까 자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되면 유럽이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유럽이 힘들면 뭐 어디는 안 힘들어지겠어요. 다 똑같이 미국만 잘 살겠다고 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머징과 유럽 모두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뭐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든 뭘 어쩌든 간에 시장도 그에 따른 좀 반응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감과 달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정말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로 네. 더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전제로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주식 네.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섹터주들이라면 요새 뭐 오늘도 좀 중소형 철강주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또 비철금속류들이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번에 니켈 사건도 한번 겪었었잖아요. 니켈 사태도 한번 겪었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보다 뭐 20배가 올랐다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튬도 전쟁이에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관련주도 오늘 시장 보시면 아마 조금 해외 가스전, 천연가스, 가스전인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좋고 또 오늘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구리나 아연 이런 재련 쪽들 있는 뭐 LS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진짜 안 오르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련 비용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실적 좋아진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화학 소재주들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뭐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염소 이런 쪽도 가성소다 쪽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뭐 비료 쪽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뭐든지 지금 뭔가 소재 단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힘들었었지만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구리 동박 섹터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뭐 오늘은 음극재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첨가제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소재주들, 아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것들, 이런 소재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뭐 아까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페인트나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을 올려요. 하다못해 오늘 보니까 이제 화장품 가격도 올린다고 그러고, 건자재들도 다 가격 올린다고 그러고, 뭔가 재료가 들어가야 된다면 가격이 올라가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수혜를 받는 업종은 뭐 그런 정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유주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소재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뭐 관련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이 계속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가도 사실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원자재 가격의 제품 가격으로의 전이를 해서 앞으로 좀 실적에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기업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천연 소재들, 아까 말씀드린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가 됐고, 가스전, 그다음 뭐 석탄,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 재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음식료 섹터주들도 뭐 가격 전이를 계속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했었지만, 가격 전이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리오프닝이랑도 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원자재 가격에 피해를 안 보는 업종하고,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를 가격의 상승을 잘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 그런 관련 섹터주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만약에 지금의 원자재 강세 상황이 더 이어진다라면은 시장이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어디 종결이 된다든가.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답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완전 그 고점에 물리는 게 되니까. 맞아요. 예,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이 매매를 트레이딩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다릴 것이냐, 지켜볼 것이냐. 근데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도 쉽게 꺾이진 않는다. 원자재 가격들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맞아요. 풀려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풀려지겠냐 지금. 쉽게 안 풀린다는 그게 문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게 안 풀린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너무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천연 자원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전쟁이 끝나면 물론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쉽게 그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펙이 나는 그거 감당을 못해 이런 수준이잖아요. 증산을 하지. 나쁜 놈들이야 진짜 좀. 비축류 풀고 뭐 이래서 조금 다소 좀 낮춰놨더니만, 그죠? 나 그거 못 채워 이래 버리니까 또 갑자기 유가 오르고. 또 어느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그 사우디나 이런 오펙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면서 계속 생산하다가 이제 좀 돈 좀 벌 때가 왔는데, 그치. 뭐 이러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했잖아요.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하여튼 요 관련된 이 지금 시류와 맞춰서 이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혹은 상품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까지도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시점이 모두가 이렇게 관심 갖는 이 시점은 어쩌면 또 고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고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아닐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근데 섹터 안에서 보면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막 보면은, 아니 이 종목은 이렇게 막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그런 게 막 LS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레포트 나오니까 이제 좀 탄력받더라고. LS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서도 못 가고, 그런 니코동 재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못 가고, 희한하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조금 확산이 되는 게 조금 중대형주 쪽으로도 약간 확산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은 살짝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주. 요즘 조금 이제 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일시적이냐? 네네. 왜냐면 우리 못 믿겠어. 네. 시장을. 왜냐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네. 이제 주도주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이게 네.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죠. 반도체 오히려 안 좋아졌잖아요. 뭐 앞으로 뭐 1, 2년 계속 반도체다 막 다들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요즘 이 오르는 현상, 이거를 어떻게 그 새 정부의 어떤 반도체 육성책 이런 것으로 인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갈 만한 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한 그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틈새를 좀 파고든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안 오른 건 아니었었어요. 벌써 한 2년 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쯤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기판 섹터들이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기판 위주로 해서 뭐 심텍이니 코리아 소켓이니 뭐 이스페타시스니 뭐 대덕전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판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소외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정말 삼성전자 형님 한번 움직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들이 다 움직이긴 했는데 며칠 전서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간 소외성이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 반도체라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D램 가격이 바닥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호하지 않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에 지금 부족하니까 계속 투자하잖아요. 증설해, 투자해, 미국에서 세금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도 너네한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반도체에 뭐 인텔도 그렇고 뭐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 다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투자 들어오니까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는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이 부분이 국내 코스닥에 있는 뭐 IT 소재, 부품, 장비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전에 일본이랑 좀 그때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들 키운다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산 내재화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윤 당선인의 정책 오늘 발표 내용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해라. 뭐 초격차 전략이다. 미국 수준으로 도와줄게.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한 비용에 세액공제 25%까지 뭐 늘려줄게. 뭐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했어? 보조해줄게. 40에서 50%. 그럼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죠. 그죠? 당연히 하죠. 우리 같으면 하겠는데 또 모르지. 하죠. 돈 있는 하죠.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 돈 만약에 1조가 들어갈 거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뭐 40~50%도 보조해주고 그러면은 2조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1조 투자할 거.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라는 게 초격차 전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TSMC한테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요새 계속 5나노 공정 이하는 계속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수율 너무 떨어지니까 계속 TSMC한테 뺏기잖아요. 오더를.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이게 안 들어오는. ASML이 만들어가지고서 줘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힘든 거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옛날에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이 3개월이었었다는데 지금 12개월까지 늘어났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이 리드타임이 12개월 늦어지면 그만큼 더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 국내 업체들을 닥달을 해서라도 장비주들이 좀 더 R&D 비용 쏟아붓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R&D 비용 계속 더 밀어주고 세액 공제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되니 오늘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쫙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윤 당선인의 의지도 맞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영향을 줬겠고 그죠?
그런 부분들 경쟁자들은 계속 치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들 뭐 소재 부품단에서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저도 ENF 테크놀로지 물려 있었었는데 그냥 또 이틀 두 번 올라오니까 또 끝나더라고요. 수익 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겨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단, 장비단, 특히 장비단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소재들도 계속 지금 국산화 계속 해야 되니까 왜냐면 러시아에서 못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도 3M 뭐 유럽에서 그 뭐죠? 그 환경 기준치 그것 때문에 또 냉각수 못 들어오는 부분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계속 국산화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주 하면 우리가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떠올리는데 이쪽은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제외한 그 뒷단 소부장 쪽에서 찾아보자.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아시잖아요.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이 올라야 오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최근에 뭐 휴대폰 노이즈도 좀 많이 있었고 기타 등등에서 좀 노이즈가 있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 수율 안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최근에 삼성전자가 약간 좀 코너에 몰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 네. 순환매 형태의 빨라요. 상승, 네, 빠른 형태로 네. 대응하기가 그래서 쫓아가는 거는 되게 힘들다. 기다리고 있다 딱 순서가 왔을 때 하는 게 맞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다음에 올 순서를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순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우리가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 뭐가 다음에 오를 것인가? 근데 그 다음에 오를 것 같은 애들이 오늘 다 올랐단 말이지. 왜냐하면 엔터주도 조정을 받았었다가 많이 빠져서 어저께 저도 제 온라인 고객들한테 이것도 많이 빠졌다. 사볼 시점이다. 했더니 오늘 또 반등 나오잖아요. 그다음 다 마찬가지고 건설주들도 꽤 많이 빠져서 요 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것들도 조금 왜냐면 건설주들이 요새 오히려 수주를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원자재, 건자재 가격들이 너무 오르니까 남는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건축을 하려는 쪽들이랑은 또 이제 가격적인 게 안 맞으니까 해결이 안 나서 이렇게 미뤄지는 단지들도 생기고 이럴 정도로다가 건설업체들이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건설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조정을 좀 잘 활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 주들도 뭐 가구 인테리어 섹터주도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모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뭐 안철수 이제 그분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인수위원장. 예. 마스크 빨리 벗는 거는 좀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식당 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화장품 주식도 정말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별로 빠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화장품주가 리오프닝 가운데서는 안 오른 가장 대표적인 섹터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쟁이 좀 과다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에도 팔릴 만큼 또 팔리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하려면은 이제 ODM, OEM 업체들 대신 만들어주는 방식의 근데 그 업체들을 조금 선택하기 좋고 제가 아까 보니까 기사 났더라고요. 한국콜마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연우 인수하려고 연우가 화장품 용기 회사잖아요. 연우 인수하려고 한다는 얘기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시피 최근에 좀 콜마에 대해서 시장 시각 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콜마 자회사인 콜마 B&H도 바닥 잡고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콜마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OEM을 만들면서 ODM이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용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래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좋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수직 계열화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도 로컬 업체도 엄청 많고 국내도 로컬 업체도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공장을 갖고 있는 데들이 몇 개 없거든요. 사실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있잖아요. 그쪽 계열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요런 데는 좀 자기 공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ODM 업체, OEM 업체 중에서는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뭐 요런 정도 좀 보이는데 뭐 요런 부분들 특히 뭐 최근에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 쪽에서는 실적 괜찮으니까 뭐 마스크는 써도 눈은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요새 마스크 쓰고 눈화장들을 잘 하셔서 그런지
다 미인 같아. 마기꾼이라 그러던데. 마스크 쓴 사기꾼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마기꾼? 예. 아, 아니, 다 이뻐. 아, 진짜요? 예. 저는 마스크 써도 안 이쁘던데. 눈화장의 스스로 눈화장의 기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화장 안 해서 그런가? 아, 그래요? 네,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틱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아까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온다고 막 화장한 거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저렇게 변신을 하지? 뭐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만 올려놓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화장이 좀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요새는 뭐 레이저나 뭐 보톡스 필러, 뭐 필러 많이 갔잖아요. 레이저나 뭐 이런 쪽들이 좀 워낙 좋았었고 기본적으로. 근데 화장품은 너무 좀 뭐랄까요? 오픈이 많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장벽,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거든. 저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한테 화장품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줄 거 아니겠어요. 돈만 가져가면. 돈만 갖고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그 다음에 화장품의 질은 또 한국 화장품은 또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K뷰티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다 경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OEM들은 그나마 좀 낫고 이제 메이크업류들이 좀 강한 회사들은 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애들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좀 봐야 되겠지만 고다음 타자 정도로 그러니까 고다음 타자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애들 많이 빠져 있는 네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 화장품 쪽은 네 그리고 저는 반도체 장비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도 그냥 반도체 장비 가운데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어디예요? 저는 워닝 IPS 그런 것들 완전히 조기 바닥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진짜. 완전히 삼성이 좀 이제 평택 라인 조금 더 투자하면은 하반기에 좋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좀 반짝반짝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하루 이틀 좀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새 좀 약간 너무 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쇼크버섯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IT 소부장들 좀 좋은 것 같고 옛날에도 뭐 2차전지 소부장은 계속 구리동방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쪽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쫓아가기는 살짝 부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지주회사들은 꾸준히 좀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오른 거 중에서 뭔가 찾으라고 그런다라면은 LG전자는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기 좀 덜 올랐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오늘 좋았어요. 자율차 쪽 좋았어요. 자율차.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 좋았어요. 최근에 해송 DS, 그다음에 뭐 어부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차량용 반도체 좀 흐름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자율차 관련해서 오늘 뭐 짜잘한 것들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율차 관련해서는 현대 오토에버나 만도 이렇게 큰 거밖에 안 보는데 뭐 팅크웨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차량용 그런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랑 연결해서 많이 짜잘한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차량용 반도체 대장 가면은 뭐 그 뒤에 중소형주, 뭐 자율차 가면은 그 뒤에 중소형주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 또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한테 좀 고루고루 오늘은 조금 이렇게 물이 넘치는 트리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오른 것들 저는 화학주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한다 막 이럴 정도로다가 근데 그쪽은 사실은 좀 유가 오르면 항상 피해를 보는 쪽들이라서 힘들긴 한데 유가도 언젠간 빠지겠지. 그렇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분명히 2차 전지를 하고 수소를 하고 뭔가 그런 쪽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 주가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큰 사업 중에서 요만큼이라서 그렇겠죠? 그게 주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력으로 할 거라면 좀 나중에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시작할 거야. 뭐 이러니까. 근데 포스코 쪽에서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확 치고 오르고 있잖아요. 롯데에서도 이제 롯데 케미칼도 우리도 이거 할 거야. 이걸 키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거지 시장은. 뭐 그런 시장인 거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많이 올라왔던 부분인 거고 대한유화도 분명히 2차 전지 전에 이걸 하는데 안 가. 주가는 저 밑이.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던데요. 연봉은 평균 연봉 1억 넘는데 주가는 만년 저평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학도 중소형 소재단들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NCC 업체들은 과잉 생산
왜냐면 예전에 증설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 피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만 나오면 아마 화학주들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제품도 안 팔리고 이미 또 많이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증설을 다 해놨고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많이 감산을 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것까지 볼 여력은 없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도 뭐 끝판을 달리고 나니까 이제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주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자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물타기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아직은 위험해라고 하는 쪽도 있고, 진짜 시장의 시그널이 한쪽으로 맞아요. 좀 쏠려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가 좋은데 막 섞여 맞아요. 있어서. 오늘 아까 제가 기사 보내드린 것도 있잖아요. 아직은 그 차량들 불편하다고 반도체 아직도 부족해서 많이 힘들다고. 내년도 노근창 센터장 우리 방송했는데 네네. 내년도쯤에나 풀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인도 받으려면은 인기차종은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잘 팔아서가 아니라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파는 거를 봤더니 최근에 현대, 기아차 말고도 모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를 봤더니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비중이 월등히 막 거의 연 단위로 한 7, 80% 이상씩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도 해외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뭐 테슬라 상승이랑 조금 맥을 같이 했다. 뭐 뉴욕타임즈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가 현대차라고 하는데 테슬라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 주주들은 그런 얘기하면 비웃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랬대요. 뉴욕타임즈에서 대항마라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하고 모건 간에 세계 최초 해가지고 나오는 신문 기사는 참 많아. 그럼요. 우리나라 모든 다 세계 최초 많아요. 세계 최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능이라든가 너무 이 상품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감성적인 막 이런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라고. 그게 이제 애플의 장점이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미국 주식 전문가하고 좀 방송을 했는데 네네. 미국의 Z세대 가운데서 87%가 지금 애플폰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삼성전자의 입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55% 정도 수준인데 87%로 늘어난다고 하면 시장 점유율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잡은 거는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앞으로 어린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걸로 쓴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쓰는 폰 이렇게 되면. 애플을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걸 쓰냐 그러면 편해요. 뭐 그리고 간지 난다고. 간지가 난다고. 그렇죠. 간지. 한번 떨어지면 박살나던데. 그러나 어쨌건 그 간지 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생겨가는 영업이익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가격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애플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거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좀 애플이 가지는 그런 뭐랄까 시장에서의 그런 그것도 팬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팬덤을 확보하거나 팬덤이 강한 기업 혹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거에 BTS? 그러니까 주가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하이브.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어디세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반도체 쪽에 난 것 같고요. 장비. 네네네. 그런 쪽들, 순환매 쪽 보고, 그 다음에 좀 안 올라간 종목. 저는 요새 취미가 바닥에 깔린 종목 사서 급등하면 팔기.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막 이제 고객분들한테, 온라인 고객들한테 종목을 주는데, 어느 한 섹터를 가리지는 않고요. 섹터별로 조금 상대적으로 안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막 드리긴 하는데, 2차 전지도 그동안 이제 구리동박 위주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장비 주주 중에서는 계속 이제 신흥 SAC 봤었는데, 그것 좀 오늘 많이 급등했고, 뭐 안 갔던 나노신소재, 대주전자도 막 올라오다시피 이렇게 순환매요 섹터 안에서. 그리고 원자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LS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S도 계속 괜찮고 그다음에 저는 전력 쪽 이런 쪽 보면 저는 현대일렉트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뭐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도 상관없어요. 좀 해주세요. 지금. 볼까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그 자원 개발로 네. 많이 좀 떠올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그런 애들 뭐 석탄이나
가스나 뭐 해외 자원 개발하는 그런 것들. 원자재 관련이네. 네, 그렇죠. 원자재 관련. 하나씩 볼까요? 섹터별로 네. 좀 괜찮은 것들. 저는 LS가 이거 SR이 아니죠. 오늘 좀 제가 드리고 간 종목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LS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거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쌍바닥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좀 저항대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LS 같은 경우가 조금씩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기금이 그동안 좀 안 사다가 조금 사기 시작했죠. 외국인은 팔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LS가 못 가더라고요. 근데 투신이랑 좀 보은 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개인들만 샀었었는데요. 역시 좀 이제 이쪽도 아연 뭐 이런 쪽들이잖아요. 니코동 재련 쪽 있잖아요. 재련 쪽 이런 쪽. 근데 이게 사실 좀 지주회사라서 시장에서 좀 약간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지주회사들도 최근에는 조금씩 시장에서 주도주로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저는 LS도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잡았고요. 차트로만 좀 골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좀 단기간의 흐름 좀 보시면은 네, 일단 좀 저점은 좀 잡혀 있는 상태고요. 단기간에 지금 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래가 일단 좀 붙고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LS 그룹도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전력 이런 쪽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기업들 자체가. 그리고 지금 주가 상태를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여기 고점하고 저점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한 중간 정도일걸요. 지금 봤을 때. 네, 한 요 정도 보면은 그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생각하면 여기 한 중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LS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되게 복창 터지는 가격이거든요. 진짜 되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좀 지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최근에 한 이틀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요거 한, 오늘 저점권 지지선 보실 수 있는데, 53,000원 정도. 53,000원 정도 이탈선 잡고 여기에 좀 근접하는 수준으로 좀 변동성이 보이면 한번 접근 시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통과하면은 조금 분위기 바뀔 것 같아요. 자신의 근데 한 번에는 못 넘을 것 같아요.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지지 받으면서 좀 터닝 하려고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LS도 약간 후발주로 사실 지금 보시면 작은 아시잖아요. 철강주 뭐 오늘 동국제강도 많이 올랐잖아요. 후판 쪽들도 많이 오르고 중소형 철강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철강주들 비철금속주들 좀 많이 올랐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려아연은 거의 신고가 수준일걸요. 이게 보시면 이렇잖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풍산이 좀 풍이라고 잘못 썼군요. 아이고 풍산. 네, 풍산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고려아연만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뭐 풍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LS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같은 경우는 뭐 지주회사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도 지금 해저로 케이블을 할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전력 같은 경우 현대일렉트릭이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한 며칠. 여기 좀 되게 저항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 21,000원대. 요거 뚫으면서 지금 오늘 22,000 얼마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도 지금 전력이라는 걸로 봤을 때 변압기 그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뭐 전력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에서도 뭐 연결질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래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토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고점이 한 27,000~28,000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올해.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건자재 뭐 이런 건설 섹터랑 연결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이 좀 꾸준히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좀 받아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제가 이게 다 받았는데 실적 같은 부분들도 크게 무리 없는 것들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좀 실적도 좀 체크 좀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마가 오늘 호재를 냈기 때문에 내일 좀 연후 인수. 네, 그래서 내일 좀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말씀드렸죠. 포스코 케미칼 너무 잘 가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뭐 양극재로 가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미얀마 뭐 군부랑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갔었는데 이제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이 회사도 종합상사예요. 해외 자원하는 종합상사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박스 움직임이었었거든요. 이게 좀 여기 딱딱 이게 박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 흐름인데 조금 이제 하단에서 조금씩 이제 보시면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고점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저점도 일정 부분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 방향 전환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조금 부족한 걸 좀 붙여줘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도 23,500원에 좀 저항이 강하거든요. 요 강한 저항대를 어떻게 좀 뚫어주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좀 올라가면서 거래를 좀 붙여줘야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여기 한 21,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놓고 보유하신 분들도 좀 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도 이거 좀 짧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지난번에 샀는데 급등했을 때 23,000원대 넘어갔을 때 안 팔았거든요.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21,000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저도 막 스트레스 받는 종목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단에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수급도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외국인 많이 샀죠. 14만 주. 네. 네. 그래서 기관도 좀 많이 샀고 사모펀드에서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차트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거 사실 좀 경기가 혹시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사실 필수 소비재 쪽들이 좋거든요. 그러게 필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네. 필수 소비재. 네. 왜냐하면은 선택 소비재, 경기 소비재는 안 사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참으면 되니까. 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옛날에 워렌 버핏은 그런 걸 사가지고서 돈을 벌었었어요. 뭐 질레트, 면도기, 뭐 치아, 콜라, 코카콜라, 막 이런 식으로. 절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요새 보시면 의류, 섬유의복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요쪽도 좀 조정을 거의 받고 나면은 들어가셔도 좋은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옷 재고가 없어가지고 계속 재고를 위해서 계속 오더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서 따지면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 실업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며칠 조정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 잘 받은 거 보시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다시피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좀 밖에 돌아다닐 때는 새 옷을 사야 돼요. 제가 옷을 사봐서 아는데 작년에 산 옷은 올해 또 안 맞아, 트렌드가. 아, 나 그 트렌드가 안 맞으면 다행이지. 몸에 안 맞는다 그러면 더 슬프잖아. 그거 전데 그거 작년 옷이 올해 안 맞았는데 작년 옷이 올해 안 맞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먹어서 작년 옷이 올해 안 맞아. 그래서 진짜요? 계속 사야 돼요. 그 허리 안 맞을 때 그 괴로움. 바지는 고무줄이죠. 아, 그런가? 요새는 고무줄이 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재고를 계속 쌓기 위한 노력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재고 쌓는 노력이 기업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다들 된통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창고들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가수요까지 발생해서 요게 이제 채워야 돼요. 그 뭐 영어로 뭐 리스타킹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하던데. 왜냐하면 예전에 자동차도 이번에 된통 당한 게 토요타 시스템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급받아 이래가지고 지금 당한 거잖아요. 요새는 재고 쌓는 게 1위에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쌓아놔야 된다. 그게 이제 일시적 그 가수요, 그러니까 수요에 그 뭐라 그럴까 몰리는 어떤 수요니까 이것이 더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냐가 사실 긍정론자들의 그 논리였는데. 그래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오른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약간 원자재 자원개발 이런 쪽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마트. 이마트. 네. 이마트 진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네. 제가 스타벅스를 갔더니 매어 터지더라고요. 아니 여의도에 내 주말에 우리 그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났더니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 전부 줄이 서 있어가지고 맞아요. 토요일인데 여기 맞아요. 여의도는 다 텅텅 비잖아요. 출근들을 안 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 근처에 결혼식이 있나 식당을 세 군데로 옮겼거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벚꽃놀이 온 사람. 맞아요, 벚꽃놀이. 지금은 길에서 막 뭐 안 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저녁에 식당을 가면 다 예약이 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게 확실히 풀렸구나. 근데 아까 저희 말한 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 주로 파는 데가 뭐 마트, 편의점,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거 뭔가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런 쪽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 지분 가지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뭐 SSG 뭐 이런 것들도 뭐 상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세계 계열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스타필드 확장하는 부분들도 뭐 신세계 그룹에서 계속 키워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이제 수익이 이제 찍히잖아요. 진짜 매우 터져. 거짓말이 아니라 예전에 스타벅스 가면은 좀 사가서 이제 먹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띄엄띄엄 없던데요, 이제. 그 탁자들도 거리두기가 아니더라고요, 탁자들도.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면 대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타벅스의 수익이 쫙쫙 올라와 주면서 이마트의 연결 수익으로 잡히면 이마트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는 뭐 이마트에서 파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이마트의 지금 주가는 비싸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여기 12만 원 부근에서 올라와서 여기 14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며칠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여기 한 13만 원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놓고 한 13만 5천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모아보는 전략. 사실 이게 60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이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은 지지력이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대신에 지금 20일선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 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상승하고 있는 20일선과 하락하고 있는 60일선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마트는 14만 원 뚫으면 한 15만 원 넘어서 한 16만 원까지는 한번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그 되고요. 정도가 매도 시점이다. 단타로 치면은 한 16, 17, 18. 뭐야 너무 폭이 넓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연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이 기타는 자사주겠죠. 계속 사고 있네. 이건 자사주겠죠. 기타는 안 봐도 자사주겠죠. 여기 연기금은 좀 계속 사고 있고. 자사주를 사니까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사주 살 때는 많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자사주 살 때는 외국인들이 갖다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충분히 싸다. 그래서 13만 원과 14만 원 사이라고 밴드를 드릴게요. 그 안에서는 좀 흔들 때마다 모아두시면 이마트 스타벅스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은 제 목표가는 18만 원인데요. 저는 올해 잘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반도체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차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나이백 얘기도 했었나? 나이백도 잘 좋아진 것 같고, 이미 그때 NK맥스 얘기한 거는 맨날 올라가고 있고, 요새 한미약품도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한미약품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한미약품에 하도 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뻑하면은 기술 반환 당해가지고서, 그죠? 요새 신뢰를 많이 한미약품이, 잃은 것 같던데 한미약품은. 근데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장대 양봉 나왔네. 네, 거래량도 실리고. 오늘 약간 좀 코로나 관련 뭐 그런 치료제, 뭐 비강으로 하는 치료제인가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최근에 조금 올해 조금 파이프라인이 좀 기대되는 게 한미약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워낙 못 믿으니까 다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고도 불안해. 거의 지금 한미약품 거의 양치기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기술 수출했다 반환, 수출했다 반환, 수출했다 반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뭐 괜찮게 보는 쪽에서는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수급도 보세요.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투신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새 연기금의 전략이 뭐냐 하면 많이 빠진 거 사기. 연기금 많이 빠진 거 사기. 그다음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2차 전지 쪽들 이런 쪽들 공격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외에는 섹터별로 많이 빠진 종목 공략하는 거죠. 조선주도 막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조선주는 한 현대 미포조선 좀 괜찮은 것 같던데, 그 조선주들도 많이 빠진 거 위주로. 그래서 한미약품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차트로 봤을 때는 바이오에서 하나 드린다라면 나이백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량주단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맥스 장비들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맥스도 보시면 이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돌파하다가 지금 조정받고 오늘 장대 항목 나왔거든요. 제가 좀 아침에 이거 좀 괜찮다라고 뭐 온라인 손님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여기 거래 엄청 실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오늘 이제 양봉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장비로 놓고 보는 이게 약간 반도체 약간 이송 장비 쪽 뭐 이런 쪽들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반도체 장비들을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좀 도와주는 뭐 그런 쪽인데 이쪽도 보시면 뭐 여기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뭐 더블 바닥은 이제 16,000원대에서 좀 잡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번 고점된 21,000원에 좀 저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조금 조정이 오면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움직여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거하고 테크윙도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테크윙도 좀 올라온 상태고요. 아까 원익 IPS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진짜 엄청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진짜 안 가고 막 이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사라고 막 말씀드린다기보다 이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아이디어를. 왜냐면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원익 IPS, 그 다음에 TCK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TCK는 실적이 엄청 좋다고 계속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1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 TCK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경쟁업체가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그러니까 반도체용 실리콘과 관련된 SIC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실리콘 카바이드 링인가? 아무튼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쪽이 좀 주력인데 경쟁자가 조금 치고 들어왔어요. 요새 보시면 이제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막 증설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TCK는 제가 오늘 살짝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좀 웃기기는 한데 개미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요번에 통상산업부 장관 후보자 그분이 여기 사회 이사를 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아니 그러면 그런 인연이 있다고 그거 뭐 더 잘해주면 이게 그 뭐지 그 뇌물은 아니지만 이게 뭐야? 그분이 그 인연이 있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조미 대표님으로 지금 제가 저 뭐야 이거 빙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면 이거 후진국이지 그렇다고 저기 좋아지고 특혜를 주면 되나 이거? 아 그거 아니라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개미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관련주 뭐 안철수 같은 생각? 관련주 막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근데 하이닉스에서도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었어요. 사회이사로. 근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TCK도 좀 실적이 괜찮대요.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 사놓으면 한 번씩은 올라오니까 중성주단에서는 그거 한번 보시고 저는 LG전자 아직도 남았어요? 다 말할 거예요. 많다 그러다. 아니 끝내야지 이제. 아 그런 거예요? 저 진짜 LG전자 여기 댓글에다 맨날 욕 쓰시는 분들도 가끔 봤는데 LG전자의 어머니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LG전자의 어머니. 저 근데 LG전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번 실적에도 보여줬잖아요. 특허권도 좋았고 그 특허권이 진짜 애플이랑 한 건지는 다음번 진짜 실적 발표할 때 봐야 되겠지만 그 기대감 좀 살짝 있고 그다음에 전장 쪽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잘라냈고 휴대폰 잘라냈고 그다음에 오늘도 뉴스 나왔잖아요. 자동차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 쪽에서는 얘네가 최고다 뭐 이러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장 쪽 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다 비단 애플카에다 엮지 않더라도 엮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LG전자가 달라졌다. 우리 LG전자가 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오늘 썸네일 제목 걸려드게 우리 LG전자가 달라졌어요. 괜찮다. 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거 12만 원만 안 깨면은 계속 가져갈 생각이. 저 사실 그때 12만 원 깨지고 11만 2천 원 왔을 때 미쳤다 막 이러면서 물 탔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제 또 손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LG전자는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 12만 원대 초반에 산 거라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빠지면 또 사고 빠지면 또 사고. 근데 그때 15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정말 배신 때리고 이렇게 내려왔었었는데 이제 조금
안개가 좀 거쳐가는 느낌? 그리고 전장 쪽에서의 좀 기대치가 올라가는 느낌?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연기금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40만 주 확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팔았다고 오늘 도로 샀잖아요. 이 사모펀드 무자비하게 사잖아요. 투신도 무자비하게 사잖아요. LG전자요? 네, 외국인도 무자비하게 사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친 개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들이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1만 원대에서 쫙 사가지고서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네, 11만 원대에서 쫙 사가지고 이제 12만 대 올라오니까 옛다 하고 팔잖아요. 근데 아무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좀 약간 러시아 이슈 때문에도 좀 너무 좀 황폐하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그냥 12만 원 안 깨면 좀 보유하시고 14만 원 여기 돌파가 관건입니다. 또 14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은 다시 또 한 15, 16만 원대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잘 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전자 좀 회장이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 뭐? 아, 좀 어떻게 주까지 어떻게 좀 잘 좀 해보라고. LG한테 기대해요? 이거 되게 위험 발언인데. 아, 맞아. LG전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LG그룹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 이거 그냥 우리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시라는 그 관련된 분들 직원분들이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전장 사업을 이번에 만약에 LG전자에서 또 분리하려는 시도 생각 아이디어를 하거나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해 주식 방송에서. 아, 그런가? 내가 죽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아, 부셔버릴 거야. 좋다. 좋은 말 놔두고. 부셔버릴 거야. 좋네요. 부셔버릴 거야. 아, 진짜. 아마 많은 주주분들이 아마 그때는 아마 더 못 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물적 분할 쉽게 못해요. 못하죠 이제. 그렇게 또 법이 바뀌어야 되고. 줘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만도도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다 두들겨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만도 같은 경우도 그 이슈 때문에 정말 작살이 났었었는데 이제 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할하고 뭐 다시 상장시키려면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만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도도 다시 6만 원대로 가기를 갈 것 같아요. 뭐 한 주라도 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있어요.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매매 하는 거지 이제. 제발 올라주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제가 이 4만 원 얼마대에서는 못 사는데 샀어요 어저께. 봐봐요, 연기금 사잖아요, 엄청 많이. 그래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도 사잖아요. 투신도 사고 일단 기관이 네. 일단 적극적으로 사고 있네. 아, 만도 실적이 1분기 괜찮대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실적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적 있는 주식들을 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진짜 그거에 집중하시더라고. 이젠 정말 실적 장세,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 자꾸 상향되는 기업들 여기에 집중을 하죠. 거기에 낙폭과대가 이제 플러스 되면 더 좋고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더 좋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려운 장세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 섹터 갔다 저 섹터 갔다 힘든 장세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섹터를 찾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안 간 거 사놓으면은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하는 시장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통할 때는 그렇게 또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고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주들, 그다음에 이미 실적은 좋지만 주가에 녹아있지 않은 종목들, 뭐 이미 엔터주들은 다 녹을 만큼 녹아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빠지니까 또 반등하고 있듯이. 아무튼 제가 또 오늘 말이 많았네요. 제가 HTS에 나온 그 뉴스를 헤드 제목이 이자 폭탄의 기업 순이익 15조 증발, 좀비 기업은 존폐 위기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이자 폭탄의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돈은 못 버는데 계속 돈만 빌려다 쓴 기업들이잖아요. 그게 성장주의 일부일 수도 있겠고 정말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기업이 뭔가 깔고 있는 땅이라도 깔고 있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건 간에 가치가 있고 뭔가 이자보다는 좀 더 벌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확실하게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 내지는 성장주라 하더라도 업황이 꾸준하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 끝내도 될까요? 네, 드디어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참 주식을 좋아하신다는 거 열정이 막 넘치시니까 정말
야, 정말 많은. 저는 좀 나오면 하나라도 좀 더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틀리면은 좀 안 좋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문제는 막 던지는 게 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그 중에 사람이 어떻게 다 맞춰요. 거기에 아니, 근데 좀 그래도 제가 좋아 보이는 것들 드려서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부담감 없이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막 던지시고 그거를 그대로 보시는 분들은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고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팩트 체크하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동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판단의 책임하에 네, 저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의 모든 우리 박 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부담감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막 솔직하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찾고 투자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몫이고 찾아내는 것.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팁을 드리자면 많이 빠진 거, 그다음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거, 그다음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거, 그다음에 기관이 선호하는 거, 아주 큰 주식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마치는 거를. 뭐야? 망극합니다. 방송합니다. 네.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거네. 요즘 사극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좋은 인사이트 가지고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모처럼 찐시황, 다운 찐시황을 좀 했는데요. 네, 어제 그제는 좀 다른 컨셉의 방송들을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상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